유아기에 우리는 가장 민감하고 취약한 상태였다. 부모와의 관계는 어릴 때일수록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점은 유아기의 모든 강렬한 경험이 마찬가지다. 당시의 여린 모습과 그때 받은 상처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그대로 묻혀 있다. 그렇게 영향을 준 기억이 혹시 부정적인 것이면, 예컨대 공포나 창피의 기억이라면 억누르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랑받거나 관심받은 경험처럼 계속해서 다시 겪고 싶은 긍정적 감정과 연관된 기억도 있다. 어른이 된 후에도 누군가 혹은 어떤 사건을 만나면 이 긍정적인 거나 부정적이었던 경험 후 기억이 되살아날 테고, 그러면 그와 관련된 강력한 화학물질이나 호르몬이 분비될 것이다. 예를 들어 차갑고 자기도취적인 어머니를 두었던 청년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유아기나 아동기에 이 청년은 어머니의 냉담함 때문에 버려진 기분을 경험했고, 그러다 보니 자신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혹은 동생이 태어나 어머니의 관심이 많이 줄어든 경우에도 그는 똑같이 버려진 기분을 경험했을 수 있다. 그런 그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 연애를 한다. 여자친구는 그의 특정한 모습이나 행동에 대해 다소 못마땅한 기색을 보일 수도 있다. 그런 것도 건강한 연애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게 이 청년에게는 심리적 방아쇠가 된다. 여자친구가 자기의 결정을 알아챘으니 이제 곧 자신은 버림받을 것이라고 상상한다. 청년은 곧 배신을 당할 거라는 강력한 감정에 휩싸인다. 대체 어디서 흘러나온 것인지 출처도 알 수 없는 통제 범위를 벗어난 감정이다. 청년은 과잉 반응을 보이고 여자친구를 비난하고 치과에 들어간다. 그러나 바로 이런 행동이야말로 실제로 그가 두려워했던 결과, 즉 버려짐으로 이어질 것이다. 청년이 보인 반응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기억에 대한 반응이지 실제 현실에 대한 반응이 아니다. 비이성이 극에 달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본인이나 타인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아차릴 방법은 행동의 변화를 눈치채는 것이다. 갑자기 아이처럼 굴거나 평소 성격을 벗어난 듯한 모습을 보일 때가 바로 그런 경우다. 그 중심에 있는 핵심 감정은 무엇이든 될 수 있다. 통제력을 상실하거나 실패할 것라는 두려움이 중심에 있을 수도 있다. 이때는 마치 어린아이가 몸을 웅크리듯이 그 상황으로부터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부터 발을 빼려는 반응을 보인다. 극도의 공포로 갑자기 몸이 아프다면 현장을 떠날 수 있는 편리한 이유를 댈 것이다. 중심에 있는 감정은 사랑일 수도 있다. 희미하게 남아 잃어버린 천국을 떠올리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가까운 부모나 형제 관계를 만들어 보려고 필사적으로 매달릴지 모른다. 중심 감정은 극도 불신일 수 있다. 이야기에 고니를 상징했던 인물, 흔히 아버지가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배신했을 때 만들어지는 감정이다. 이런 경우 돌연 반항적인 태도의 방아쇠가 자주 당겨질 것이다. 이럴 때 가장 위험한 것은 당면한 현실을 잘못 읽어내고 과거의 무언가에 대한 반응을 내보임으로써 갈등이나 실망, 불신을 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상처를 더 깊게 만들 뿐이다. 어찌 보면 우리는 유아기의 경험을 현재 되풀이하게끔 프로그램되어 있다. 그런 되풀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다. 무언가 평소보다 통제하기 힘들고 원초적인 감정을 경험한다면 거기 바로 심리 방아쇠가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다. 눈물이 터지거나 깊은 우울에 빠지거나 과도한 희망을 품는 것 등이 바로 그런 경우다. 이런 감정의 주술에 걸린 사람은 흔히 목소리 톤이나 바디랭귀지가 평소와 많이 다를 것이다. 마치 실제로 유아기를 다시 사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런 발작이 이미 진행 중일 때는 최대한 한 발짝 떨어져서 보려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그 감정의 출처는 무엇이며 그 상처가 나를 어떤 패턴 속에 가뒀는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이렇게 나 자신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나의 여린 부분을 아는 것은 이성적인 사람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단계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언제든 뜻밖의 성공이나 실패를 경험한다면 그 순간이야말로 한 발 물러나 균형을 잡아야 할 때다. 약간의 회의주의나 낙천주의가 필요하다. 갑작스레 성공이 찾아왔거나 큰 관심을 받게 된다면 한층 더 경계하라. 그 성공이나 관심에는 단단한 기초가 결여되어 있고 치명적 중독성을 갖고 있다. 추락은 언제나 괴로울 것이다. 압박감이 증가할 때 주위를 둘러보면 다들 분별 있게 절제하며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중 누구라도 압박감이 증가하는 스트레스 상황에 가져다 놓아보라.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자제력이라는 멋진 가면은 금세 벗겨질 것이다. 갑자기 화를 내며 독서를 퍼붓고 편집증적인 모습을 보이고 과민하며 옹졸한 사람이 될 것이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위협에 직면하면 뇌에서는 가장 원시적인 부분이 깨어나 활동하면서 이성적 사고 능력을 압도해 버린다. 실제로 스트레스나 긴장 상황은 사람들이 그동안 주도 면밀하게 숨기고 있던 단점이 드러나는 계기가 된다. 그럴 때 사람들을 관찰하면 그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다. 자신의 생활에서 스트레스 수준이 증가하거나 압박감이 높아지는 것을 눈치챘을 때는 스스로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 평소답지 않게 안절부절 못하거나 예민해지거나 갑자기 이것저것 의심스럽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공포를 느끼지는 않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라. 혼자 있을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마련해 최대한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관찰하라. 이럴 때는 큰 그림을 보는 게 필요하다. 스트레스가 아무리 증가해도 나한테서는 아무런 감정도 새어나오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나 자신을 계속 의식하고 반추한다면 적어도 후회할 결정을 내리는 일만큼은 막을 수 있다. 감정을 자극하는 사람. 세상에는 누구를 만나든 상대에게 강력한 감정을 촉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냥 그렇게 타고난 사람들이다. 이들이 촉발하는 감정은 극단적 사랑에서부터 혐오, 신뢰, 불신까지 다양하다. 역사에서 사례를 살펴본다면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나 고대 아테네의 장군 알카비아데스, 고대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 프랑스 혁명가인 조르주 당통, 미국의 빌 클린턴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은 카리스마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능수능란하게 표현해서 남들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능력을 가졌다. 하지만 그 중에는 상당히 자기도취적인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자신이 느끼는 극적 감정이나 내적 고민을 외부로 투사해서 남들까지 혼란에 빠뜨린다. 어떤 사람은 거기서 깊은 매력을 느끼지만 혐오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감정을 자극하는 사람들을 알아보려면 그들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주목해야 한다. 그들이 나타나는데 무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들이 자리하면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거리를 유지할 수도 없게 된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조차 우리가 그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든다. 그들은 집요하게도 사라지지 않는 특징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 때문에 헌신적 추종자나 철저한 적이 되어 극단적 행동을 저지를 수도 있다. 매력을 느끼든 혐오를 느끼든 어느 쪽 극단에 서더라도 당신은 비이성적인 될 테니 필사적으로 그들과 거리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때 동원할 수 있는 훌륭한 전략 중 하나는 그들이 뒤집어 쓰고 있는 위정을 간파하는 것이다. 그들은 틀림없이 과장된 이미지와 영웅적이고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쓸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흔하디 흔한 인간일 뿐이다. 누구나 가진 똑같은 불안과 약점으로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찾아내 그들에 대한 환상을 깨도록 하라. 집단 효과. 집단 편향이 고강도로 나타나는 경우다. 어느 정도 규모가 큰 집단의 일원이 되면 우리는 그전과는 단판인 사람이 된다. 스포츠 경기장이나 콘서트장, 종교나 정치 집회에서 사람들, 그리고 당신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 집단 감성에 사로잡힌 자신이 느껴질 것이다. 심장 박동은 빨라지고 기쁨이나 슬픔의 눈물도 더 쉽게 나온다. 집단에 속하게 되면 독립적 사고가 촉진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속하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 자극된다. 이런 일은 직장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 특히나 회사 리더가 사람들의 감정을 가지고 놀면서 경쟁심과 공격성을 부추기고 대결 구도를 만들어 간다면 말이다. 집단 효과는 반드시 남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특정 의견이 소셜 미디어를 타고 확산될 때 나도 같은 의견, 주로 분노해서 강한 감정을 갖고 싶어지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 집단 정서를 자극하는 게 신나고 긍정적인 경우도 있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결심할 때가 그렇다. 하지만 그 자극이 무언가 사악한 감정, 예컨대 상대편에 대한 증오나 과격한 애국주의, 공격 성향, 극단적 세계관 같은 것을 유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스스로를 단속해서 그 강력한 끌림에 간파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집단이라는 상황 자체를 회피해 이성적 사고 능력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극도의 회의적 시각으로 중무장하고 그런 순간에 임하는 게 최선인 경우도 많다. 집단 효과를 이용해 비이성적 성향을 폭발시키려고 하는 선동가들은 조심하라. 그들은 필시 다음과 같은 장치에 의존한다. 사람들이 모이면 그들은 우선 자중의 분위기를 띄우는 것을 시작한다. 누구나 공유하는 생각이나 가치 등을 이야기해서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기분 좋은 느낌부터 만들어낸다. 그런 다음 정의나 진실, 애국심 같은 모호하면서도 감정이 잔뜩 실린 어휘들을 동원한다. 특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이고 고귀한 목표를 들먹인다. 정치 선동가가 미디어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공황 사태에 빠뜨리고
긴박한 느낌이나 분노를 자아내려고 한다. 사람들의 감정을 계속 고조된 상태로 유지하는 게 그들의 목표다. 우리의 대응책은 간단하다. 이성적 사고 능력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장 귀중한 자산으로 여기면 된다. 어떤 식으로든 당신의 독립적 사고 능력을 침범하는 사람은 절대로 용납하지 마라. 그 자리에 선동가가 있다고 느껴지면 몇 배 더 경계하고 냉철해져라. 인간 본성의 비이성적 측면과 관련해 마지막으로 해둘 말이 있다. 진보와 계몽을 통해 극단적 형태의 비이성이 극복됐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비이성의 정도는 끊임없이 증가했다, 감소했다를 반복해왔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 철학자가 넘쳐나고 과학 정신이 싹텄던 페리클레스 시대의 황금기가 끝나자 미신과 사이비 종교, 편협함이 득세하는 시대가 뒤따랐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이후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이런 순환 주기가 계속 반복되도록 되어 있는 게 인간 본성의 일부다. 인간의 비이성은 그저 얼굴과 옷을 바꿔 입을 뿐이다. 글자 그대로의 마녀 사냥은 없어졌을지 몰라도 불과 얼마 전인 20세기만 해도 우리는 스탈린의 공개 재판과 메카시의 미국 상원 청문회, 중국 문화 대혁명 기간에 수많은 박해 사건을 목격했다. 온갖 사이비 종교는 끊임없이 새로 등장하고 개인을 숭배하거나 유명인에 집착하는 일도 계속된다. 기술은 오히려 종교적 열정에 불을 붙인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믿어야 할 절실할 필요가 있기에 어디서건 그 대상을 찾아낼 것이다. 설문조사를 보면 21세기에 귀신이나 유령, 천사를 믿는 사람은 오히려 늘어났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비이성적 의지를 계속 자기 목소리를 낼 것이고 널리 확산될 새로운 수단을 찾아낼 것이다. 이성을 습득하는 것은 개인의 일이다. 대대적인 운동이나 기술 진보를 통해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월감을 느끼는 것 자체가 비이성이 작동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다. 3단계 이성적 자아를 끌어낸다. 이렇게 우리가 비이성적임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품게 해주는 사실이 두 가지 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실은 역사를 통틀어 모든 문화권에서 높은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그들 덕분에 인간은 진보할 수 있었다. 그들은 우리 모두가 목표로 삼아야 할 이상향이다. 거기에 포함될 사람을 몇 명만 예로 들어보면 페리클레스, 고대 인도의 통치자 아소카, 고대 로마의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중세 프랑스의 마그리트 드 발루아, 레오나르도 다빈치, 찰스 다윈, 에브레임 링컨, 작가 안톤 체호프, 인류학자 마거릿 미드, 사업가 워렌 버핏 등이다. 이들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자질이 있다. 자기 자신과 자신의 약점을 현실적으로 평가하고 진리와 현실에 집중했으며 사람들에게 관대했고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도달하는 능력이 있었다. 두 번째는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대단히 이성적인 순간을 경험한 것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럴 때는 종종 조물주의 사고방식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동반된다. 눈앞에 완수해야 할 프로젝트와 마감 시한이 있다. 감히 느껴져 좋은 감정이라고는 흥분과 에너지뿐이다. 혹시라도 다른 감정을 느꼈다가는 집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과를 내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히 효율적으로 변한다. 작업에만 초점을 맞춘다. 생각은 차분해지고 자존심도 앞세우지 않는다. 누가 감정을 자극해서 우리를 방해하거나 뭔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몇 시간 혹은 몇 주가 순식간에 휙 지나가 버리는 바로 그런 순간에 이성적 자아가 모습을 드러낸다. 이성적 자아는 밖으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약간의 자각과 연습만 있으면 된다. 당신의 내면에 있는 페리클레스, 내면의 아테나를 불러내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전략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자신을 철저히 이해하라.
감정적 자아는 무지를 먹고 산다. 감정적 자아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나를 지배하는지 알아내는 순간 감정적 자아는 힘을 잃고 길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따라서 이성적 자아로 가는 첫걸음은 언제나 내면을 향해야 한다. 감정적 자아가 작동하는 그 순간을 포착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되짚어 보아야 한다. 그럴 때 드러내는 내 약점들은 무엇인가? 쾌락을 향한 욕구, 남을 괴롭히거나 휘두르려는 욕구, 깊은 불신, 내가 내렸던 의사결정을 살펴보라. 그 중에 특히 비효율적이었던 것들에 주목하라. 반복적인 패턴이 있는가? 그런 행동을 도발한 숨어있는 불안이 있는가? 이번에는 내 장점을 살펴보라. 내가 남들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보면 장기적인 내 관심사에 맞고 내가 가진 여러 능력에 어울리는 목표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남다른 면을 알고 그것을 소중히 여긴다면 집단 편향이나 집단 효과가 작용할 때도 저항할 수 있을 것이다. 감정을 뿌리 끝까지 확인하라. 당신은 지금 화가 났다. 화가 가라앉기를 기다린 다음 곰곰이 생각해보라. 혹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로 화가 났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 뒤에 다른 무언가 혹은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확실한 신호다. 분노의 출처는 아마도 더 불편한 어떤 감정일 것이다. 예컨대 시기심이라든가 피해망상 같은 것 말이다. 바로 그 감정을 정면으로 응시해야 한다. 심리적 방아쇠를 찾아서 더 깊이 파보라. 그것은 어디서 시작됐는가? 일기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스스로를 잔인할 만큼 객관적으로 평가해 놓은 일기라면 말이다. 이때 가장 위험한 것은 당신의 자존심이다. 자존심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에 대한 환상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그게 순간적으로는 위안이 될지 몰라도 길게 보면 당신을 방어적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교훈을 얻거나 더 발전할 수 없게 만든다. 약간은 거리를 두고 심지어 웃음기를 띠고 당신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중립적 위치를 찾아내라. 곧 이 모든 과정이 제2의 천성이 되고 나면 감정적 자아가 갑자기 고개를 쳐드는 상황이 되더라도 즉각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한 걸음 물러나서 중립적 위치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대응 시간을 늘려라. 이 능력을 키우려면 연습과 반복이 필요하다.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나 대화가 발생하면 한 걸음 물러나는 연습을 하라. 대응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필요가 없도록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으로 자리를 피해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는 분노의 이메일을 작성한 다음 보내기 버튼을 누르지 않는 방법도 있다. 하루 이틀 자면서 생각해보라. 갑작스럽게 어떤 기분, 특히 서운한 마음이 들 때는 전화를 하거나 연락하지 마라. 사람을 채용하거나 일을 맡겠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성급한 약속을 하려 한다 싶을 때는 물러나서 하루 정도 시간을 줘라. 감정을 가라앉혀라. 시간은 많이 가질수록 더 좋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그림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 연습을 근력 운동처럼 생각하라. 반응하지 않고 더 오래 참을수록 숙고할 수 있는 정신적 여유도 늘어나고 마음가짐도 더 강건해진다. 사람들을 불변의 사실로 받아들여라. 사람들과의 교류는 우리를 감정적 소용돌이에 빠뜨리는 주된 원인이다. 하지만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남들을 끊임없이 심판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상대가 지금과는 다른 사람이기를 바란다. 우리는 남들을 바꾸고 싶어 한다. 상대가 특정한 방식으로 흔히 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고 하늘 아래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좌절하고 속상해한다. 그러지 말고 사람을 하나의 현상처럼 대하라. 혜성이나 식물처럼 가치 판단의 여지가 없는 대상으로 보라.
그들은 그냥 존재하고 모두 제 각각이고 삶을 풍부하고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존재일 뿐이다. 사람들이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면 저항하거나 바꾸려 들지 말고 연구 대상으로 삼아라. 사람을 이해하는 일은 하나의 재미난 게임으로 만들어라. 퍼즐을 푸는 것처럼 말이다. 모든 것은 인간들이 벌이는 희극의 한 장면일 뿐이다. 맞다. 사람들은 비이성적이다. 하지만 당신도 비이성적이다. 인간의 본성을 뿌리 끝까지 철저히 인정하라. 그러면 마음이 진정되고 남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내 감정을 타인에게 투영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 더 균형 잡히고 차분해질 것이며 생각할 수 있는 정신적 여유도 늘어날 것이다. 악몽 같은 인간들과 마주쳤을 때 그렇게 하기란 쉽지 않다. 극도로 자기도취적인 사람, 수동적 공격성을 드러내는 사람, 기타 감정을 자극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늘 우리의 이성을 시험에 들게 한다. 러시아의 작가 안톤 체호프를 한번 보라. 어쩌면 그는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 중에 가장 지독하게 이성적인 사람이었다. 이성적 인간의 전형이라 할 만했다. 그는 식솔이 많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 자녀들을 무자비하게 때렸고 어린 체호프도 예외는 아니었다. 의사가 된 체호프는 부업으로 글을 썼다. 그는 의사로서 받은 교육을 활용해 인간이라는 동물을 연구했다. 인간을 그토록 비이성적이고 불행하고 위험하게 만드는 게 무엇인지 이해하고 싶었다. 체호프는 소설과 희곡을 통해 캐릭터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게 엄청난 치유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렇게 해보면 최악의 유형에 속하는 인간들조차 어느 정도 이해가 갔다. 이런 식으로 그는 모든 사람을, 심지어 그의 아버지까지도 용서할 수 있었다. 체호프가 사용한 방법은 아무리 뒤틀린 사람이라도 해도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상상해 보는 것이었다. 그들에게도 나름의 논리가 있었을 것이다. 그들도 자기 딴에는 만족을 추구하는 것인데 그 방식이 비이성적일 뿐이다. 체호프는 한 걸음 물러나 그들의 내면에 있을 법한 스토리를 상상해 봄으로써 그 잔혹하고 공격적인 인간들의 가면을 한 겹 벗겨냈다. 그렇게 해체해 놓고 보면 그들 역시 보잘것없는 한 인간일 뿐이었다. 그들은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동정의 대상이었다.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는 좀 더 작가처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상대가 아무리 악질이라 해도 말이다. 사고와 감정 사이의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라. 감정을 사고로부터 떼어놓을 수는 없다. 두 가지는 철저하게 서로 얽혀 있다. 하지만 거기에도 어쩔 수 없이 더 위에 있는 요소가 있고 분명히 남들보다 감정의 지배를 더 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적절한 배분과 균형이다. 그래야 가장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것을 이렇게 비유했다. 기수와 말. 여기서 말은 감정이라는 인간의 본성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만드는 장본인이다. 이 말은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힘을 갖고 있지만 기수가 없으면 갈피를 잡지 못한다.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고 포식자들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끊임없이 말썽거리를 찾아다닌다. 한편 여기서 기수는 생각하는 자아다. 기수는 훈련과 연습을 통해 고삐를 쥐고 말을 인도한다. 이 짐승이 지닌 강력한 에너지를 생산적인 무언가로 바꿔놓는다. 둘은 나머지 하나가 없으면 쓸모가 없다. 기수가 없으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목적을 가질 수도 없다. 말이 없으면 에너지도 힘도 없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더 우위에 있는 것은 말이다. 기수는 힘이 약하다. 반면에 고삐를 지나치게 단단히 죄는 너무 강한 기수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말이 질주하도록 놓아주기를 두려워한다. 말과 기수는 서로 협력해야 한다.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한 다음 행동해야 한다. 상황을 최대한 많이 생각해 본 후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뭘 할지 이미 결정을 내렸다면 고삐를 늦추고 모험 정신을 갖고 대담하게 행동에 돌입해야 한다. 우리는 이 에너지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에너지의 방향을 정리해 줘야 한다. 이성은 바로 그런 것이다. 실제로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회의적 태도와 호기심 사이에 완벽한 균형을 한번 잡아보라. 그럴 때 우리는 나 자신이나 남들의 열정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취한다. 사람들의 설명이나 소위 증거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람들이 동기가 뭐라고 이야기하건 그들의 말이 아니라 행동의 결과를 살핀다. 하지만 이게 지나치면 과감한 생각에 대해 마음을 닫아버리게 될 것이다. 흥미진진한 상상이나 호기심 자체를 외면할 수도 있다. 모든 것에 흥미를 느끼던 어릴 적 자유분방한 생각을 놓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모든 생각과 신념을 직접 꼼꼼히 확인하고 검증해야 할 엄중한 필요성도 있다. 이 둘은 공존할 수 있다. 세상의 모든 천재는 그런 균형 감각을 보유하고 있다. 이성을 사랑하라. 이성으로 가는 길이 고통스럽고 금욕적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사실 이성이 가져다 주는 힘은 굉장히 만족스럽고 즐겁다.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가벼운 쾌락이 아니라 깊이 있는 만족과 기쁨을 준다. 당신도 살면서 이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다. 어느 프로젝트에 푹 빠져 있을 때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가고 이따금 새로운 것을 발견하거나 진척이 이루어지면 가슴 터질 듯한 흥분을 맛보았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반가운 일은 그뿐만이 아니다. 감정적 자아를 길들이고 나면 늘 차분하고 명료한 상태가 된다. 마음 상태가 이렇게 바뀌면 사소한 마찰이나 걱정거리로 고민하는 일도 적어진다. 더 효율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혼란과 소동도 줄어든다. 나 자신을 저 깊은 곳까지 정복했다는 어마어마한 만족을 느끼게 된다. 정신적으로 여유가 생겨 더 창의적인 사람이 된다.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늘어난다. 이런 것들을 모두 알고 나면 이성의 힘을 키우도록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기가 더 쉬울 것이다. 어찌 보면 우리도 페리클레스가 갔던 길을 따르는 셈이다. 페리클레스는 아테나 여신이 곧 이성이 갖고 있는 여러 실용적 힘들을 상징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다른 어떤 신보다 아테나를 사랑하고 숭배했다. 더 이상 우리가 아테나를 신으로 모시지는 않는다고 해도 지금 세상에서 이성을 전파하는 모든 이들에게 깊이 감사하며 그 힘을 최대한 내면화할 수는 있을 것이다. 느낌을 믿으라고. 하지만 느낌은 제 스스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언제 바뀔지도 모른다. 느낌 뒤에는 우리가 끌림이나 혐오라는 형태로 물려받은 판단과 평가가 있다. 느낌이 주는 영감이라는 것은 판단의 손주벌인데 그 판단이라는 게 잘못된 것일 때가 많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그 영감은 당신이 낳은 자식이 아니다. 느낌을 믿는다는 것은 이성과 경험이라는 우리 안의 신들을 놔두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 윗대 할머니, 할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는 말이다. 프리드리히 니체